내가 사라지면 이름이 남을까요? 한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입니다. 1982년 5월 27일 밤 서울 명륜동. 졸업을 한 달 앞둔 23세 여대생 한서진이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숙집까지 단 50m. 그 짧은 거리에서 그녀는 증발했습니다. 경찰도 가족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일본에서 한 장의 팩스가 도착합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녀의 혈액형은 달랐습니다. 지문은 일치했지만 피는 다른 사람. 그녀는 진짜였을까요? 그날 밤 명륜동 골목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졸업 논문 제목은 사라지는 이름들에 관한 연구.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언한 듯 지금부터 40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한 여대생의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1982년 봄의 서울은 격동과 평원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프로야구가 시작되고 컬러 TV가 보급되던 시기였지요. 하지만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군복 입은 젊은이들이 서 있었고 신문 일면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려 있었습니다. 명륜동은 그런 시대의 틈새에 숨은 골목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근처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하숙집과 작은 식당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골목마다 등삭이 돌아가는 소리와 기타 소리가 섞여 있었고 벽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습니다. 청바지 입은 학생들은 어둑한 다방에 앉아 책을 읽었지요. 명륜동 3가 12번지. 그곳엔 한도영 씨의 청운인쇄소가 있었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로 1층은 인쇄소, 2층은 살림집이었지요.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습기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인쇄소 안은 나팔자와 먹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도영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활자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은 늘 먹물로 검었고 작업복엔 기름때가 배어 있었지요.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때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았던 탓이었지요.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맡기러 오면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확한 납기를 지켰습니다. 활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지요. 아내 박정숙 씨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많고 웃음이 많은 여자였지요. 명륜교회 성가대의 소프라노로 매주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한 찬송가는 491장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노래할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인쇄소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낮엔 남의 집 청소를 다녔습니다. 삼청동의 한옥, 혜화동의 양옥집까지.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봉투에 담아 남편에게 건넸지요. 서진이 학비에 보태세요. 그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딸이 대학을 나와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었지요. 한서진, 1959년생 외동딸.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쇄소에서 자란 덕분에 활자와 종이는 그녀의 장난감이었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검습니다. 그 손에서 글자가 태어납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시를 칭찬했고 어머니는 그 시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썼지요. 그녀의 글은 또래보다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이름으로 사람을 구별하지만 이름이 없어지면 그 사람도 사라지는 걸까요? 15살 소녀의 일기장에 남은 문장이었습니다. 1978년 봄, 서진은 서라벌예술대학 국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포기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지요. 내가 청소 10집 더 다닐게. 너는 공부해. 그 말에 서진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은 언제나 상위권이었고 주말에는 혜화동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그녀는 세상의 이름들을 만났지요.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보들레르. 그 이름들은
그녀에게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그녀는 문학동아리 언어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철학과 3학년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조용한 학생이었지요. 그는 니체를, 서진은 릴케를 좋아했습니다. 둘은 자주 다방 르네상스에서 만났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그곳에서 문학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잡지를 만들자.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잡지. 서진의 제안이었지요. 정민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1981년 가을, 그들은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라는 문예지를 창간했습니다. 등사판으로 찍은 작은 잡지였지만 반응은 컸습니다. 1982년 봄, 서진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논문 주제는 사라지는 이름들에 관한 연구. 그녀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뒤지며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녀의 노트에는 그런 문장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비가 잦았고 꽃은 일찍 졌습니다. 서진은 논문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은 존재의 증명이다. 그러나 이름이 지워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 문장은 그녀의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1982년 5월 27일 목요일,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오후부터 보슬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지요. 습한 공기가 거리를 감쌌고 아스팔트엔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서진은 회색 블라우스에 곤색 치마를 입고 하숙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엔 노트 3권, 만년필,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이 들어 있었죠. 오늘 늦을 것 같아요. 하숙집 주인 최순덕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오전엔 도서관에서 논문을 수정했습니다. 사라지는 이름들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 했지요. 전쟁 때 실종된 사람들, 기록조차 남지 않은 노동자들. 그녀의 손끝에서 문장들이 태어났습니다. 정오 무렵 도서관 앞 평상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다가오자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몇 조각을 던졌습니다. 너희도 이름이 있을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작은 혼잣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공중전화로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저녁 7시 신촌 청춘다방에서 보자.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엔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밤이 되자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시 5분, 서진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담배 연기와 커피 향이 섞인 다방. 정민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원고를 검토했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 그들이 함께 만든 문예지의 마지막 호였습니다. 시 15편, 산문 5편, 그림 4점. 모두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흔적이었지요. 밤 9시 40분, 모든 교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교수님께 드리면 끝이에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죠. 두 사람은 다방을 나와 신촌역 쪽으로 걸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젖어 있었고 네온 사인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었습니다. 151번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건 밤 9시 55분. 버스가 들어오자 서진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들어가요. 나 혼자 괜찮아요. 그래도 버스 올 때까진 기다릴게. 밤 10시 2분, 151번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서진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문으로 올라 창가에 앉았지요. 정민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김태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학생은 조용했어요. 뒷자리에서 창밖만 바라보더군요. 버스는 명륜동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27분. 서진은 내렸습니다. 혼자서 정류장에서 하숙집까지는 50m. 단 2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50m에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숙집 문은 잠겨 있었고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오전 10시에 접수되었습니다. 형사 이강훈은 간단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죠? 정민호요. 같은 동아리 선배입니다. 정민호는 경찰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밤 10시쯤 버스 타는 걸 봤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틀 뒤 한강 성산대교 아래에서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천 가방. 젖어 있었지요. 가방 안엔 노트 2권과 만년필, 그리고 젖은 종이 한 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름이 남을까요? 그 문장은 그녀의 논문 마지막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의 흔적은 그 한 줄로 끝났습니다. 명륜동 정류장에서 하숙집까지 50m. 그 짧은 거리에서 그녀는 증발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 말이죠. 1982년 5월 31일 월요일, 종로경찰서는 여대생 실종 사건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지요. 본부장은 형사과장 박용식,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단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선을 완벽히 추적해라. 신촌에서 명륜동까지 모든 목격자를 찾아라. 박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형사 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151번 버스 기사 김태수 씨였습니다. 그날 밤 승객 중 이상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평범했어요. 여학생은 조용했죠. 내릴 때 함께 내린 사람은요? 2명이요. 중년 남자 하나, 할머니 하나. 경찰은 즉시 그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따라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5월 27일 밤 10시 27분, 명륜동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분을 찾습니다. 사흘 뒤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인쇄업자 김철수 씨였습니다. 제가 그날 버스에서 내렸어요. 여학생은 저보다 먼저 내렸습니다. 그 후엔요? 전 해화동 쪽으로 갔고 그 학생은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경찰은 그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할머니도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 애 봤어요. 가방 맨 학생. 근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은 명륜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류장에서 하숙집까지 불과 50m였죠. 하지만 골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 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 다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밤 10시 반의 명륜동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은 드물었고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하숙집 주인 최순덕 할머니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서진 학생은 어땠습니까? 착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애였어요. 이상한 행동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공부만 했죠. 할머니는 서진의 방을 내줬습니다. 경찰은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엔 책이 쌓여 있었고 서랍엔 일기장이 2권 있었습니다. 이강훈 형사는 그 일기를 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학생, 글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뜻이죠? 죽음에 대해 자주 써요. 일기장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라진다는 건 두렵지 않다. 잊힌다는 게 두렵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엔 시신이 없었습니다. 정민호는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서진 학생과 어떤 관계입니까? 선후배입니다. 동아리 동료였어요. 연인 사이는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친구였어요. 그날 밤 이상한 낌새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는 자책했습니다.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버스에 오르던 그녀의 뒷모습, 손을 흔들던 그 순간이요. 경찰은 문학동아리 회원 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조용했어요. 갈등 같은 건 없었어요. 동아리방 벽엔 서진이 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름들에게 감사하자. 형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월 첫째 주, 경찰은 신촌 일대 수색에 나섰습니다. 청춘다방 주변을 뒤지고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다방 주인만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엔 왔어요. 남학생이랑 커피 마시고 갔죠. 평범했어요. 부모는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한도영은 인쇄소 문을 닫고 어머니 박정숙은 청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골목을 걸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 못 보셨나요? 전단지를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절에도 갔고 교회에도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말없이요. 한강 수색은 두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옷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죄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유괴, 살인, 혹은 성폭행. 하지만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서진의 사진이 담긴 공문이 전국 경찰서로 전송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지만 모두 헛소문이었습니다. 하숙집의 서진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불, 책상, 포스터. 주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돌아올 거예요. 분명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문에선 점점 기사가 줄었고 방송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잊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장례식보다 조용하고 훨씬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1982년 6월 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신문 한 켠에 조그마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명륜동 여대생 실종, 닷새째 행방묘연. 사진은 없었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나열되어 있었지요. 경찰은 한강변에서 발견된 가방을 단서로 수사 중이다. 딱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옆에는 컬러 TV 광고가 실려 있었죠. 금성 컬러 TV,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그 한 장의 신문 속에서 한쪽은 사라진 생명, 다른 한쪽은 새 시대의 빛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MBC 뉴스에서도 단신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명륜동에서 여대생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좁은 골목길이 비쳤고 낡은 하숙집 문 앞에 선 부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뉴스는 곧 프로야구 경기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정숙은 TV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나오고 마는 거야? 한도영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실린 그 기사를 조용히 오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몇몇 기자들이 명륜동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수첩을 들고 몇 마디 물었을 뿐이었지요. 평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착하고 조용했어요. 그냥 평범한 애였죠. 그들의 메모는 짧았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일주일 남짓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서울은 정치 뉴스와 물가 상승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방송은 새 드라마, 예고로 채워졌습니다. 실종된 한 여학생의 이름은 그렇게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서라벌예술대학에도 처음엔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게시판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한서진 학우를 찾습니다. 며칠간은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읽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 위로 축제 포스터가 덮였지요. 서진이 소속된 문학동아리 언어회의 학생들은 명륜동 다방 한 구석에 모였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이름을 남기고 싶다 했는데 이젠 정말 이름만 남았네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 동아리 학생들은 그녀가 준비하던 잡지의 마지막 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서진이 남긴 시 3편이 실렸습니다. 기억의 무게, 이름 없는 꽃, 그리고 사라지는 이들에게. 그 글들은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잡지는 한 달 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7월 말 학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이 한 학기 이상 결석했습니다. 자퇴로 처리됩니다. 아직 못 찾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의 학적부에는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1982년 8월 1일 자퇴. 졸업까지 단 2달을 남겨둔 시점이었지요. 동기들은 9월에 학사모를 썼습니다. 사진을 찍고 웃으며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진이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말도 금세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명륜동의 하숙집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다른 학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돌아올 거야. 방은 그대로 둬야지. 그녀는 매주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지. 책상 서랍엔 노트 2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집, 다른 하나는 독서, 노트였습니다. 서진의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은 섬세했습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나는 이름보다 기억으로 존재하고 싶다. 박정숙은 그 문장을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한도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쇄소로 내려가 활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납, 활자 4개. 한, 서, 진.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조판기에 올려 종이에 찍었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 활자는 검게 남았지만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활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1982년의 여름이 저물어갔습니다. 신문은 새 소식으로 가득했고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명륜동의 한 인쇄소에는 여전히 이름 하나만 찍힌 종이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이자 한 시대의 조용한 기록이었습니다. 1983년이 밝았습니다. 서진이 사라진 지 8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 한도영 부부는 명륜동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서진의 방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딸아, 새해에는 꼭 돌아오렴이라고 빌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위 연필과 벽의 포스터, 옷장의 옷까지 모든 흔적이 그대로였고 시간은 멈춰 서 있었죠. 최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방을 비워 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의 확신은 조금씩 줄어드는 듯했지요. 1983년 봄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합니다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강훈 형사는 계속 수소문은 하겠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형사는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한도영은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 기록은 지하 자료실의 철제 캐비닛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서진 실종 사건이라 적힌 두꺼운 파일이 조서와 사진, 증거품 목록과 함께 잠들었지요. 가끔 미제 사건을 훑은 손길이 스치면 결국 못 찾았지라는 말이 나오고 파일은 다시 깊숙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기록 위에 먼지처럼 쌓였지요. 인쇄소의 형편은 나빠졌습니다. 납활자에서 사진식자와 컴퓨터 조판으로 옮겨가던 시기였지요. 청운인쇄소는 구식이 되었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이 일밖에 못한다라는 말로 버텼지만 적자는 이어졌습니다. 기계는 늙었고 주인도 늙었습니다. 1985년에 그는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활자를 만졌습니다. 딸의 이름을 떠올리며 한 벌 한 벌 활자를 정리했지요. 박정숙은 더 빨리 늙어갔습니다. 1982년에 44시던 그녀는 1985년에 45을 넘겼지만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지요. 머리는 희게 새고 등이 굽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색에 쓸 돈과 기도 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서울 곳곳에 점집을 돌며 우리 딸 어디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서쪽입니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살아 있습니다라는 말이 뒤섞였지만 그녀는 그중 어느 한 말을 붙잡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매년 5월 27일이면 부부는 명륜동을 찾았습니다. 정류장에서 하숙집까지 50m,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을 꽃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진아, 엄마 왔다라는 중얼거림이 골목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있었지만 그 의뢰만은 멈출 수 없었지요. 정민호는 1983년에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을 만들었지만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던 서진의 뒷모습과 창문 너머의 손짓이었죠.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자책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연애는 오래가지 않았고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마음 한쪽에 내가 지켜줬어야 했다라는 문장이 박혀 있었지요. 문학동아리 언어회는 1984년에 해체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임에서 이수진은 서진이를 잊지 말자라고 말했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시작되며 약속은 희미해졌습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 서진이 생각나라고 말하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죠. 최순덕 할머니는 1986년 가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조카에게 서진이 방 그대로 두렴이라고 부탁했고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두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죠. 1987년 명륜 제1지구 정비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민 다수는 환영했지만 한도영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상실이었습니다. 하숙집만이라도 남겨주세요라는 부탁에 공무원은 개인 사정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도와 사연은 늘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지요. 1988년 봄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담장을 밀고 기왓장이 깨지고 골목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동산장도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방에 올랐습니다. 6해 만에 들어간 방은 먼지가 쌓였지만 물건들은 제자리였죠. 박정숙은 책과 노트, 옷가지를 상자에 담고 누렇게 바랜 포스터를 조심스레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랍에서 빗을 꺼내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따라 나왔고 그녀는 그 빗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서진아라는 소리가 방바닥에 떨어졌지요. 한도영은 창문 밖 성균관 숲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매일 보던 풍경이 여전히 초록이었지요. 그는 창틀에 나뭇결을 더듬으며 여기 있었구나, 서진아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눈시울은 뜨거웠지만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세월이었지요. 일주일 뒤 하숙집은 무너졌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건물이 내려앉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부부는 멀리서 두 손을 모으고 지켜보았습니다. 내 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속삭였고 한도영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인쇄소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1989년 그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기계를 고물상에 넘기며 30해를 함께한 기계인대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천 개의 나팔자를 정리하다가 한 서, 진 네 글자만 작은 상자에 따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직할 이름이었지요. 1990년 봄 부부는 청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 남겨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정숙의 남동생이 이리로 오라고 했고 주소만 서울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청주의 단칸방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벽에는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렸습니다. 명동 사진관에서 찍은 16살 서진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고 영원히 23살의 얼굴로 멈춰 있었죠. 박정숙은 아침에도 식사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곧 살아있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도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믿음만이 아내를 버티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청주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한도영은 철물점에서 물건을 나르고 정리했습니다. 박정숙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아꼈습니다. 서진이 돌아오면 써야 한다라는 이유였지요. 명절이면 부부는 서울로 올라와 아파트 단지로 변한 옛 골목을 찾았습니다. 여기쯤이었을 거야라고 말하며 주차장 바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스팔트 밑, 콘크리트 밑, 더 깊은 곳에 딸의 흔적이 잠들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시간은 쉼 없이 흘렀습니다. 1990년, 1991년, 사라진 지 9해가 지나갔습니다. 올림픽이 끝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컬러 TV는 보편이 되었지요. 거리는 달라졌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서진이 살던 시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륜동을 기억하던 이웃들도 흩어졌습니다. 재개발로 각지에 정착했고 골목의 대화는 흩어졌습니다. 채소 가게의 오순이, 구멍가게 주인, 길모퉁이 아저씨의 기억 속에서도 이름은 조금씩 옅어졌지요. 정민호는 1991년에 후배와 결혼했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지의 바람 속에서도 내가 행복해도 되나라는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는 말하지 않았고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창 너머로 손을 흔들던 그 밤의 장면이었지요. 세상은 서진을 거의 잊었습니다. 부모와 정민호, 이강훈 형사, 몇몇 동아리 친구만이 이름을 붙들고 있었지요. 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속 기사와 참고 깊숙한 파일, 그리고 학적부의 자퇴 도장만이 물리적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혹시 하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밤마다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요.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루의 방에서 두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다림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삶의 이유가 되었지요. 언젠가 돌아올 거야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1991년 4월 봄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한도영은 창가에 앉아 작은 상자의 활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한, 서, 진이라는 네 글자였지요. 9해가 지났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박정숙은 습관처럼 새 사람분을 준비했습니다. 서진아, 밥 먹자라고 말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봄날 저녁의 조용함을 깨는 소리였지요. 1991년 4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종로경찰서 민원실 팩스기에 흑백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직원 김순희는 평소처럼 종이를 집어들었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글자와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팩스는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를 옮겨 쓴 듯 삐뚤삐뚤한 활자였습니다. 김순희는 형사과로 종이를 들고 갔습니다. 당직 형사 박성준이 천천히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곧 과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서울 명륜동 1982년 실종 여대생 한서진으로 보이는 여성이 오사카 미나토구 거주, 노인요양원 사쿠라 하우스 근무 중, 확인 바람, 사진 동봉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발신지는 공중전화였다는 표기가 전부였지요. 사진이 함께 왔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얼굴은 식별 가능했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단발의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았고 몰래 촬영된 듯한 구도였습니다. 형사과장 이강훈은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9해 전 그 사건의 담당자였고 서랍에서 먼지 쌓인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서진 실종 사건 1982에 0527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장은 오래된 사진과 새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썹의 결, 콧날의 선, 입술의 각도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간극은 확신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은 의무였기 때문이지요.
그날 오후 이강우는 청주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도영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따님 관련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다음 날 팩스는 청주 우체국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사진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한도영은 말없이 사진과 기억을 겹쳐 보았습니다. 닮아 있었고 어딘가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신과 의심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경찰은 일본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사카 경찰은 확인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대상자의 이름은 미즈키 유키코였고 1959년생이었으며 1983년부터 일본 내 기록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교포 2세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부모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생일은 서진과 이틀 차이였고 거주지는 미나토구 원룸이었으며 가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말수는 적고 성실하며 과거를 거의 말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동료의 진술이 붙어 있었죠. 지문 대조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채취한 지문은 국과수로 보내졌고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확률 99.9%라는 수치가 보고서 맨 위에 찍혔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한서진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수치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B형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학교 보건 기록에 남아있던 서진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기록 오류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과 골수이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벤리아는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의료 기록은 비어 있었습니다. 단서와 공백이 나란히 서 있었죠. 부모는 일본행을 결정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빌린 돈을 모으고 한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일정을 잡았습니다. 1991년 5월 초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사카 공항의 공기가 낯설게 차가웠고 통역의 안내를 받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는 벚꽃이 흩날렸고 3층 건물의 복도는 양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본인이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통역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박정숙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고 짧은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문이 열렸고 간호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 마른 어깨, 낮은 시선이었습니다. 서진아라는 부름이 먼저 나갔습니다. 여자는 한 걸음 물러섰고 일본어로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라는 말이 통역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미즈키 유키코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지요라고 말했고 면담은 끝났습니다. 부모는 숙소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렴이라는 한글 편지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문은 그대로였고 편지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한국과 일본의 수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요양원 이전의 경력을 확인하자 1988년 전후로 공백이 보였고 도쿄의 단기 일자리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되는 삶의 연속과 1982년 이전의 완전한 침묵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제1등록 서류의 일부는 진위가 불명확했고 출생증명은 열람 불가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서는 있었고 근원이 없었습니다. 삶은 이어졌고 출발점은 지워져 있었지요. 가장 큰 수수께끼는 두 개의 사실이었습니다. 지문은 일치이고 혈액형은 불일치였습니다.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 식별자이고 혈액형은 거의 바뀌지 않는 생물학적 표식이었죠. 기억상실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가설과 의도적 부인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가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녀는 큰 수술을 부인했고 의료 기록은 침묵했습니다. 답은
한 사람의 입술 안쪽에만 갇혀 있었지요. 부모는 일주일 동안 요양원 앞을 지켰습니다. 퇴근 시간에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뒤를 따라 아파트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고개가 돌려지면 발걸음을 멈추었고 다시 뒷모습이 보이면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말을 걸 수 없는 거리와 말을 걸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사이에 서 있었지요. 마지막 날 문틈으로 작은 상자가 밀려 나왔습니다. 이름 없는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왜 보내졌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상자를 품에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딸은 아니라고 말하는 여자를 남겨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서울로 돌아온 뒤 파일 표지에 얇은 메모가 한 장 더 붙었습니다. 오사카 지문 일치, 혈액형 불일치, 벤렌 부인이라는 펜글씨였습니다. 수사 기록은 더 두꺼워졌지만 결론은 더 멀어졌습니다. 지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기억은 때때로 다른 이름을 선택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조용한 미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991년 6월 그녀는 스스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사직서를 내며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원장은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동료들은 아쉬움을 전했고 그녀는 어딘가 슬픈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6월 20일 김포공항 입국장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한도영 부부가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 하나를 든 그녀가 유리문을 지나왔고 박정숙은 달려가려다 멈추었습니다. 한도영이 천천히 합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부모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고 익숙함과 낯설미 한꺼번에 스쳐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아, 왔구나라는 말이 조심스레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에게 건네는 존댓말이 공기처럼 차갑게 남았습니다. 박정숙은 가슴이 저렸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주의 단칸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노인 2명과 한 집에서 보내는 첫 밤이 어색했습니다. 박정숙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맛입니다라고 건넸고 그녀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말끝은 단정했고 마음은 멀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바꾸는 힘이 있었지요. 이강훈 형사는 곧바로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1982년 5월 27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건네졌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에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한참을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스에 낯선 남자가 탔습니다. 그 다음은 어둡고 배를 타고 공장에서 일했던 파편들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누가 바꾸었는지 묻자 그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답이 짧게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시간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의 대화가 그들의 치료였습니다. 6살의 명륜동 골목에서 자전거를 배웠지요. 아버지 손에 대한 시를 10살에 썼지요. 졸업식 날 어머니가 많이 울었지요라는 이야기들이 한 장 한 장 앨범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얼굴과 장소가 익숙함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맺혔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필로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름, 기억, 사라짐, 바다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단어는 문장이 되었고 문장은 조용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한서진입니까? 미즈키 유키코입니까? 두 이름 모두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남았습니다. 글씨는 9년 전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한도영은 넌 예전부터 글을 잘 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릴케와 카프카,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만났습니다. 활자를 따라가다 문득 다방의 조용한 냄새와 커피 향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시가 좋지요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잔향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다방, 커피, 남자의 목소리라고 적었습니다. 1992년 봄, 그녀는 작은 결심을 말했습니다. 글쓰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도영은 놀랐습니다. 9년 전 그 딸의 생각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청주 문화센터에서 주 2회 이름 없는 이를 위한 글쓰기 강좌가 열렸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둘째 주에는 치매를 겪는 할머니 한 분이 왔습니다. 셋째 주에는 실직자와 이혼을 겪은 여성이 합류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름을 잊었다면 글로 찾아야 합니다. 쓰는 행위가 곧 존재의 증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고 그녀도 함께 울었습니다. 글이 사람을 데려오는 시간이었지요. 박정숙은 딸의 변화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영혼은 예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이름을 붙들어 주는 마음이 그대로였기 때문이지요. 내가 서진이든 유키코든 상관없습니다. 넌 우리 딸입니다라는 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1993년 여름, 박정숙은 병을 얻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널 잊었을 뿐입니다라는 말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름이 사라져도 존재는 남는다는 사실을요라고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딸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9회 동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울었고 한도영도 울었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그러나 길게 흘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 많이 썼습니다. 산문과 시와 수필을 썼고 몇 편이 문예지에 실렸습니다. 필명은 한유키였습니다. 두 이름을 겹쳐 하나로 묶은 조합이었지요. 사람들은 깊이가 있는 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문장은 오래된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1994년 가을,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혈액형 재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첫 검사와 같은 B형이었습니다. 학교 보건 기록의 A형과 달랐습니다. 기록, 오류 가능성과 의료적 예외를 모두 검토했지만 설명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문은 일치했고 혈액형은 불일치였습니다. 과학은 확실했고 진실은 흐릿했습니다. 한도영은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단단했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1995년 봄, 그녀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떠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방에는 노트 몇 권만 남아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나는 이제 답을 찾으러 갑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영은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말은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경우 수사가 어렵습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았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한도영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진 앞에 앉아 서진아, 어디 있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딸이 남긴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누군가의 불빛을 따라갑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2000년, 한도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서진아, 아버지 곧 갑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팔자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서, 진이라는 글자였지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떠나버렸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문은 일치했고
혈액형은 달랐습니다. 기록은 그 모순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982년의 밤과 1991년의 귀환, 그리고 1995년에 재이별이 한 사람의 이름 위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대신 문장을 남깁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있고 이름은 여전히 누군가의 불빛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1982년 5월 27일 명륜동의 50m 골목에서 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 곁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짐은 단숨에 지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록 밖으로 밀려나고 기억의 가장자리로 미끄러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한 장의 노트를 펼칩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누군가의 불빛을 따라간다입니다. 그 불빛이 아주 작아도 어둠은 끝내 이기지 못합니다. 지문은 일치했고 혈액형은 달랐습니다. 과학은 단정했지만 진실은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서진이었는지 우리는 끝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억한다는 행위가 곧 인간의 증거이죠. 기억 속에서 불린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억 속 이름 하나를 조용히 불러주세요. 멀어진 이름일수록 더 또렷하게 불러주세요. 그 한 번의 호명은 누군가에게 존재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 잊히려는 이름들을 다시 불빛 속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그 불빛은 더 멀리 퍼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